30년 세월을 되돌리며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어린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남편 현수는 결혼 초만 해도 누구보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나 큰 사업할 거야. 우리 수진이랑 아들 절대 고생 안 시켜.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었고 저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제 그만 다른 길 찾아보면 어째? 직장이라도 들어가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성호였습니다. 성호 아버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죠. 남편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아버님은 묵묵히 제게 생활비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수진아, 애는 잘 크고 있지? 현수 녀석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애만 잘 키워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시아버지는 때로는 제 친정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남편은 점점 무책임해졌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체면만 중시하며 제 탓을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밖에서 성공 못하는 건 집에서 잔소리하는 내 탓이야. 그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현수 녀석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 덕에 집이 돌아가는 거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로가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막 의지와 유혹. 남편 현수는 점점 더 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나갔다가 연락도 되지 않고 밤마다 술에 취해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 성호 아버님은 마치 오래된 벽처럼 든든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도 제가 혼자 약국에 달려가려 하자 아버님이 말없이 차를 꺼내주셨습니다. 밤길 위험하다. 내가 같이 가마.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서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옷을 사입히려고 마트에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난처해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아버님이 다가와 상황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리고는 카드로 계산을 대신해주며 조용히 제 손에 영수증을 쥐어주셨습니다. 괜찮다. 아이는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법이 없다.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남편에게선 듣지 못한 말, 남편이 해주지 못한 행동을 아버님이 해주고 계셨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버님을 시아버지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참 고생이 많다. 현수가 아버지로서 참 부끄럽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어두운 전등 불빛에 반쯤 잠겨 있었는데 그 눈빛은 깊은 연민과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제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버님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식탁에서 밥만 함께 먹던 사이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된 겁니다. 저는 제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도 않고 아이 키우는 것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은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넌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닌 아버님이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은연중에 아버님의 시선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아버님의 눈길은 늘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던지는 차가운 말 뒤에는 아버님의 짧지만 따뜻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제 이 감정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산막, 경계의 붕괴.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늦는다고 연락을 했고 아이는 이미 골아떨어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님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밖에 비 많이 오더라. 내일 장마 피해 없을까 걱정이구나. 아버님이 TV 소리를 줄이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치며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아버님께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제가 신세만 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신세를 져.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고 거실 등불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님의 손등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도 놀란 듯 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서로 눈을 피하면서도 은근히 상대의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이 부딪히는 사소한 순간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아버님과 저는 늦은 저녁까지 함께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손에 묻은 먼지를 털 듯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너무 힘들지? 현수 대신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그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버님과 저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번 후회하면서도 다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안 돼. 수없이 다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버님에게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와 아버님이 나누는 시선을 의심스레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막, 숨겨진 관계.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살았지만 제 안에서는 매일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욕망은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다짐으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때면 그의 시선은 늘 제 쪽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이나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아주 짧고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눈빛 하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는데 잠시 후 아버님이 뒤따라 오셨습니다. 수진아, 바람이 차다. 옷 더 입어라. 그는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면 저는 핑계를 대고 장을 보러 가듯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만 걸어도 그것이 전부인 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죄야. 큰일이야. 수없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아버지랑 말이 많아진 것 같네. 두 사람이 무슨 얘기 그렇게 해?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집안일 이야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현수가 눈치챈 것 같아요. 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수진아, 나는 이제 너 없이는 못 산다. 현수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길수록 가릴수록 그 관계는 더 농밀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막 의심.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 현수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하고 술에만 빠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주시하는 예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요즘 무슨 얘기 그렇게 자주 해?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집안일 이야기야. 애 학교 얘기도 하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물며 창문 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들켰을까? 아니야, 아닐 거야. 아직은 몰라. 그러나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 마침 아버님이 저와 함께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제 옆에서 채소를 손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바쁘길래 도와주고 있었다. 현수는 말없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일찍 들어오고 술집에 가던 사람이 집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 저와 아버님을 예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어디 가? 마트 다녀와. 아버지랑 같이? 아니. 짧은 대화 속에도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도 불안해하셨습니다. 현수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멈추면 아무 일 없는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멈출 수 없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단호한 목소리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드디어 제게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 아버지랑 대체 뭐야?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찢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남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아버님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떨어져 주세요. 수지는 제 아내예요. 아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무거운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오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육막 남편이 진실을 목격하는 순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다고 했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아버님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아이는 친정에 맡겨져 있었고 집에는 저와 아버님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까?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저는 아버님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우리 둘이 사람답게 살자. 남들 시선, 죄책감 다 내려놓고 딱 오늘만이라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출장은 무슨 다 거짓말이지?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찍어 누르듯 바라봤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군. 남편이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를, 아버지 며느리를 차지하신 겁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대답해요. 아버지.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정말 제 아내와 그런 사이입니까? 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장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 달려와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아버지랑, 내 친아버지랑.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급히 다가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현수야, 그만해라. 내가 알던 그게 다가 아니다. 그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내를 빼앗아 놓고 지금 그만하라고요? 그날 밤 거실은 지옥 같은 고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고함,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 울음소리가 뒤엉켜 집안을 울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벽이 울렸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말없이 남았습니다. 무겁고 참담한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모든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 칠막, 파국. 남편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술에 절어 쓰러져 있지 않을까 저와 아버님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흘 만에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둘 이제 끝났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수진이, 넌 아이 키울 자격 없어. 아버지랑 그런 짓을 하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울부짖으며 붙잡았습니다. 현수야, 제발 아이만은.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멀어져 가는 동안 저는 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게다가 피고로는 아버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을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저런 추악한 일이 있나? 그 집안은 이제 끝났어. 이웃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고 친정까지 들불처럼 소문이 번져 저는 더 이상 친정에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구나, 수진아.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눈물로 아버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저도 원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졌습니다. 저를 찾아와 고함을 치고 아버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두 사람 다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저는 단 한 번의 면접 교섭만 허락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친권을 박탈당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던 남편의 얼굴은 비장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속에는 깊은 상처와 증오가 공존하고 있음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님과 함께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남편의 목소리도 없는 집은 그저 공허한 무덤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와버렸구나.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탈막, 파멸을 부르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겼고 마을 사람들은 뒷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라니 세상에. 저런 집안이 다시 설 수 있겠어? 길을 걸을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존경받던 어른에서 순식간에 욕망에 눈먼 추악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장에서조차 사람들이 뒤돌아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바로 그 장본인이래. 아휴, 더럽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버님은 날마다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 내가 사라지면 네가 조금은 숨쉬고 살 수 있지 않겠니?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혼자 남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끝났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은 홀로 외출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온종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그 안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졌다. 이젠 내가 책임져야지.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방 앞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사라지면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계시죠? 그래, 걱정 마라.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겨우 눈물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을 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막 결말.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무겁고 음산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의 방문이 열리고 그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따라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굳어져 당장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금? 제 몸은 공포에 휘감겼습니다.
거실로 나간 아버님은 잠시 멈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체념도 두려움도 아닌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아버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마지막 인사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 그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강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돌아와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용서해라. 부디 너는 살아라. 그 순간 그는 몸을 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절규하며 그 뒤를 쫓아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빗물과 흙탕물이 뒤엉킨 강은 순식간에 아버님의 모습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돌아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끝없는 허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그리고 아버님마저 사라진 집, 그곳에는 저 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빗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날 강물 속으로 사라진 아버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아버님, 저도 곧 따라갈게요. 이렇게는 더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매일 유서를 씁니다. 쓰고 찍고 다시 씁니다. 언제쯤일까요? 저도 그 강둑에 서게 되는 날이. 수진이의 선택, 비구니가 되는 길을 가다. 그러나 결국 저는 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를 파멸로 이끈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속의 이름과 관계를 모두 버리고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마다 목탁 소리에 눈을 뜨고 냉수로 손을 씻으며 속세의 기억을 지워내려 애쓰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남은 죄와 상처는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당 불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는 속삭입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속세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잘못을 씻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비구니가 되어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 매일 속죄하면서 제 고백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